안녕하세요. 배신의 후리지아와 함께하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 이하 형제는 오빠, 저,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3남매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어요. 뭐든 아빠와 오빠에게만 해당되는 것들이 많았고 저와 동생은 오빠 먹고 남은 것, 오빠 쓰고 남은 것만 주어졌었습니다. 어려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서부터는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건 너무하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지요. 부모님은 오빠를 집안의 대들보라고 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을 몰라도 오빠가 우리 집에서 최고이구나, 뭐든 오빠가 우선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자라며 부모님이 모두 그러한 상황들을 당연히 생각을 하시니 부당하다 생각이 들어도 저와 동생은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려서보다 성인이 되어서가 더 문제였었습니다. 일찌감치 부모님에게 기대감이 없던 저와 동생은 대학에 다닐 때부터 알바를 하며 용돈을 벌었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오빠의 대학 등록금을 대주어야 했고 오빠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와 동생의 대학 등록금은 한 푼도 보태주실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할 때였습니다. 다들 예상은 하셨겠지만 오빠가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2억을 결혼 자금으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부모님 사시는 집 하나 딱 남겨놓고 현금을 싹싹 긁어서 모두 오빠에게 주셨지요. 오빠는 그 돈에 오빠가 그간 일하며 벌어놓은 돈으로 서울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부모님이 주신 돈과 오빠가 모아놓은 돈을 합치면 융자 받아 서울에 집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서울 안에서도 비싼 동네에 집을 얻어야만 하겠다고 해서 전세로 신혼집을 얻게 되었지요. 저와 동생이 결혼할 때는 당연히 부모님께서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을 하든 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지만 결혼을 한다고 하면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 이제 남은 거라곤 두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살 집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딸들을 위해서는 모아두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정말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으시고 저희의 결혼에는 크게 관심도 갖지 않으시니 정말 서운하더군요. 오죽하면 제 남편도 혹시 주워온 자식이냐고까지 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다 보니 자립심도 강하고 모든 미리 계획하고 나 스스로를 단돌이 하며 지내는 성향이 되었습니다. 또 서로 동성이다 보니 많은 부분들을 공유해 왔고요. 제가 먼저 결혼하고 2년 뒤 결혼한 동생과는 결혼을 하고 난 뒤 말할 수 없는 끈끈한 무언가가 더욱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도 동생도 전세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무조건 인서울보다는 수도권 안에 자가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꿈을 꾸며 열심히 청약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동생과 저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나란히 서로 다른 단지에 청약이 당첨이 되었고 그렇게 입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가를 마련한 것을 알고는 저희 부모님께선 사람은 자고로 서울에 살아야 하는 건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멍청하게 경기도에 집을 산다며 혀를 차셨었지요. 하지만 저희 부부도 동생 부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면 어떨까요? 아이들도 커가는데 안정적인 저희만의 집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은 청약한 아파트에 입주를 했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을 대출을 끼고 샀지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니 괜찮았습니다. 저도 동생도 마음속 깊이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예전 분들이라 그저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는 거라 생각하며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고 친정의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최대한 화목하게 지내왔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그렇게 하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저와 동생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둘이 사이가 가깝고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저희 남편과 제부도 자주 만나면서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서로 성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주 잘 맞았어요. 그 부분이 어찌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쩔 땐 저희 자매 없이 남편과 제부 둘이서 만나
술도 한 잔씩 하면서 형님, 동생 하며 지냈는데 너무 보기 좋고 고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부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 문을 닫게 되었고 동생네가 큰 시름에 빠졌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제부는 충격에 많이 힘들어했고 동생도 마음이 힘들었지만 제부의 마음을 살피느라 다 표현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었습니다. 그즈음 엄마와 통화할 일이 생겨 통화를 하다 동생네 이야기를 하였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야, 걔네 상종하지 마. 그러다 들러붙으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야, 전화 끊어봐. 갑자기 왜? 아니, 너희 오빠한테 전화해서 걔네들 전화 받지 말라고 하게. 너희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어떡하니? 엄마, 그게 할 소리야? 걔들 그럴 애들도 아니야. 사람이 구석에 몰리면 모르는 거야. 너희 오빠가 사람이 좋아서 도와달라고 안 해도 지가 먼저 도와줄지도 몰라. 엄마는 진짜 아들을 모른다. 오빠는 도와달라도 안 도와줘. 걔가 얼마나 착한데. 엄마한테는 그런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콩 한 쪽도 양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데. 우리 아들을 뭐 어떻게 보고. 하다못해 새언니한테도 이기적이고 자기 아들보다도 자기 자신이 우선인 사람이잖아. 엄마, 진짜 몰라서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야. 엄마랑 아빠는 오빠가 제일이잖아. 그거야 우리 집 대들보니까. 그러면 오빠는 자기 아들이 대들보가 아니다 뭐 이건가?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시끄러. 아무튼 내가 오빠한테는 막내네 전화 받지 말라고 할 거니까 네가 막내한테 말해. 함부로 오빠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해. 라고 하고는 급히 전화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엄마의 이야기를 전했냐고요? 아니요. 어차피 동생도 오빠한테 전화를 하지 않을 거 아니 따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네 소식을 알고 있는 남편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냐, 부모님도 걱정하지 않으시니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모르냐고 어떤 반응일 것 같냐고 물으니 따로 대답은 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얼마 뒤 남편이 제게 제안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겠다며 하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해는 보지 않더라도 크게 돈도 벌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회사에 제부를 입사시키겠다고 하더군요. 동생을 생각하면 고맙기는 했지만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져도 안 되었기에 잘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신도 손해보는 운영은 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제부와 연락하여 만났고 한참 뒤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다음 날부터 제부가 출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어려울 때 가족이 돕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거라고. 제부네 본가도 어려워 제부가 절벽 앞에 선 기분이었다고 하더라며 염치가 없더라도 남편의 제안을 받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그 말에 고맙다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제부가 어렵다는 건 제 동생이 어렵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니까요. 제 동생은 살려준 것, 제 동생의 가족을 살려준 것이기에 남편임에도 고마움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오빠는 동생네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괜찮냐, 힘내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예 모르쇠 하더군요. 그런데 전화위복이란 이런 것일까요? 늘 평타만 유지하던 남편 회사가 제보가 들어오고 나자 더 활기차지고 거래처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영업을 하던 제부의 스킬이 빛을 발했던 것이지요. 제부가 원래도 영업력이 있던 사람인데 실직 이후 재취업을 하면서 더욱 열심히 영업을 뛰었고 계약 성공률이 높다 보니 자연스레 회사의 실적 또한 높아졌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부는 기본급의 인센티브도 제법 많이 받아가게 되었고 회사도 성장하고 동생네도 안정되어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휘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 부부가 저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여 이야기하더군요. 너무 고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고맙다고 했습니다. 겨우겨우 멱살끌이하며 이끌어가던 회사인데 제보가 들어오고 거래처가 많이 늘면서 회사의 이윤도 더 많이 창출되고 그로 인해 직원들도 늘고 회사도 성장하고 모든 것이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부에게 그러더군요. 나중에 더 큰 회사에서 아니면 더 대우가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열심히 해달라고요. 그러자 제부가 자신을 절벽 앞에서 손잡아준 사람이 저희 남편인데 자신이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냐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지금 연봉의 2배, 아니 10배를 더 준다고 해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이라도 얼마나 고맙던지요. 남편과 제부가 형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저희 자매로 인해 맺게 된 멀다면 멀 수 있는 동서 관계인데 이리 돈독히 지내어 주니 그것만으로도 저희 자매는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남편과 제부는 저희 부모님께 서운한 점들도 많았을 겁니다. 사위 대접까지는 바라지 않았어도 그래도 딸들과 결혼한 사람들인데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하고 제대로 인사 한번 해주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으니 말이에요. 저희가 민망할 정도로 사이들을 본척만척 하지도 않기에 남편과 제부가 서운해해도 저희 부모님을 미워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때마다 안부 전화도 했고 저희 집에 행사에도 기꺼이 참석했습니다. 대꾸도 잘 해주지 않는 저희 아빠에게 안부를 물었고 살갑게 요즘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빠의 잔소리 같은 일방적인 정치 이야기도 묵묵히 듣곤 했지요. 남편과 제부가 같이 일한 지 5년째 되던 해 남편은 그간 회사에서 많은 이윤을 보았고 그 돈들을 잘 배분해 차곡차곡 모아놨다고 하더군요. 그날은 저희 아빠의 생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아빠의 생신을 축하했고 각자 준비한 선물과 생신 축하금을 드렸습니다. 아빠는 오로지 흐뭇하게 오빠만 바라보고 오빠의 아들만 바라볼 뿐 저와 동생의 가족들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날의 자리가 거의 파할 무렵 남편이 아빠에게 가 뭐라 이야기를 하는 듯 하더군요. 그리고는 준비한 봉투를 건넵니다. 아빠의 생일 축하금을 아까 드렸는데 뭘 드리는 건가 싶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드리는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아는 척하기는 그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물었더니 회사를 운영하며 많은 이윤을 얻어 그 이윤들로 회사에 재투자를 하며 점점 회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앞으로 모아둔 돈이 1억 2천이 되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2천만 원은 남겨두고 1억을 양가 부모님께 절반씩 5천만 원씩 해서 나누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간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노후에 이 돈으로 어려움 없이 지내셨으면 해서요. 시댁이야 저희 남편을 이만큼 잘 키워주셨으니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을 받으셔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간 저희 남편에게 살가운 말씀 한번 하지 않으셨는데 그 큰 돈을 드렸다고 하니 제 부모님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남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위 노릇하고 친정에서 제 길을 세워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저는 그마저도 싫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보는 저이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돈을 드린 건 그냥 속상하고 싫었어요. 이런 제가 너무 못되었나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선 2년 안에 망하는데 장을 지진다며 함부로 사업하는 거 아니라고 당신들은 큰 사위 없다고 생각할 테니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 할 거면 집에 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수모를 겪고도 저희 부모님에게 그리 했다고 하니 이 사람이 바보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제가 대체 왜 그랬냐고 그런다고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냐고 하니 그래도 제 부모님 아니냐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본인이 저를 만나지 못했을 거라며 그것만으로도 이 정도는 해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에휴, 진짜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만을 너무 사랑해 바보같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그 돈을 받고도 제게 고맙다거나 하는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반면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너무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고마울 게 뭐가 있냐고 했어요. 당신 아들이 부모님께 드린 건데 말입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회사가 그리 성장한 것은 저희 뒷바라지 덕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큰 돈을 받게 된 것도 제가 이해를 해 주었기에 받을 수 있으셨다면서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실 몰랐었다고요. 남편이 부모님들의 노후를 위해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남편이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저를 믿으니
남편이 부모님께 그리 해도 제가 딴지를 걸지 않을 걸 아니 그리 한 거 아니겠냐고 하시더군요. 네, 그건 맞아요. 전 남편을 믿습니다.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냥 쉽게 행동하는 건 없고 뭐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는 사람이기에 당장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우선 남편의 선택을 믿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남편이 양가 부모님들께 그 큰돈을 들였을 때도 대책 없이 한 행동이 아니고 생각 없이 한 행동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너무 못하셨기에 그 돈을 드리는 것이 남편에게 미안할 뿐이었지요. 아무튼 어머님은 이번에 받은 5천만 원에 대한 공을 저에게로 돌리시며 앞으로도 수고스럽겠지만 남편의 뒷바라지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받은 돈을 잘 모아두었다가 아이들 대학 갈 때 학비로 보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두 분을 위해서 쓰시라고 했어요. 저희는 충분히 모으고 있다고요. 그런데 얼마 뒤였습니다. 저희 오빠의 카톡 프로필에 값비싼 외제차에 기대어 서서 자신을 찍은 오빠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무심결에 보았다가 오빠네가 그리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는 무엇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빠, 차 샀어? 어? 아, 이 오빠가 차 좀 뽑았다. 어때? 멋있지? 그러게, 그 차 엄청 비싼 거 아니야? 1억이 좀 넘어. 헐, 진짜 비싸다. 남자는 차가 자존심이야.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밖에서 대우받는 법이야. 매부도 사업하는데 좋은 차 좀 타고 다니라고 해. 맨날 국산 중형 SUV나 타고 다니고 어디 다니면 사장인 줄도 모르겠어. 아, 사람이 너무 추레해. 아, 그래. 그건 뭐 내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오빠, 그런데 집 재계약은 어떻게 됐어? 집? 아, 말도 마. 재계약 안 돼서 또 이사 가야 해. 아, 진짜 전세살이도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차 살 돈 아꼈다가 이사 갈 때 보태서 그냥 집을 사지 그랬어. 야, 돈 5천만 원 더 보탠다고 이 동네에서 집 못 사. 5천만 원? 그 돈은 어디서 났는데? 내가 돈을 어디서 나겠냐? 안 그래도 차 바꾸고 싶어서 팜플렛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불러서 돈을 주시더라고. 필요한데 쓰라면서. 아이, 그 길로 가서 그냥 2차 계약한 거야. 아, 아빠가? 진짜 아버지는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기가 막히게 하신다니까. 네, 맞아요. 아빠는 저희 남편이 준 돈을 오빠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그 돈으로 홀라당 외제차를 산 것이었고요. 우리 남편이 피땀 흘려 번 돈, 그 사람들도 꼴에 장인 장모라고 노후를 위해 쓰라고 준 돈을 오빠에게 줘 버린 거였어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길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빠, 그이가 준 돈 주세요. 당장 내놔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그이가 준 5천만 원 달라고요. 아빠는 그 돈 받을 자격도 없는데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뒤늦게 알았을 때라도 바로 와서 찾아갔어 했는데 바보처럼 그 사람의 마음 높이 사주고 싶어서 아무 말 안 했었어. 너무 후회해요. 빨리 주세요. 빨리요. 내 사위가 준 돈을 왜 널 줘야 되는데? 내 남편이 준 거니까요. 아빠는 그 돈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내가 장인인데 왜 받을 자격이 없어? 아니요? 없어요. 언제 장인 노릇이나 했어요? 사위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걸어봤어요? 인사에도 받는 둥 마는 둥 했잖아요. 그런데 돈을 왜 받아? 나라면 염치가 없어서 못 받겠다. 아빠는 염치가 없어서 받았어요? 너 아버지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아빠, 그 돈 오빠 줬죠? 오빠 차 바꾸라고 줬죠? 왜? 대체 왜 그 돈을 오빠한테 줬어요? 내 마음이지.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지. 너희 오빠가 차를 바꿔야 한다잖아. 더 튼튼한 차로 바꿔야 한대서 돈 줬다. 아니, 뭐 잘못되었냐? 우리 남편이 오빠 차 바꿔주려고 그 돈 번 거야?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돈 준다고 하면 반대할까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드린 돈인데, 그러면 좀 목적에 맞게 썼어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야, 내 마음이야.
네가 준 돈도 아닌데 왜 네가 난리야? 난 다음에 네 남편이 돈 주면 그 돈도 내 아들 줄 거야. 난 내일이라도 죽으면 그만인 나이야. 아, 내 미래는 내 아들이고 내 노후도 내 아들이야. 그러니 내가 내 아들 주는 건데 뭐 잘못되었냐? 이래서 딸 자식은 하나도 소용없다는 거야. 애미 애비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지 오빠 차 바꿔줬다고 득달같이 달려서 난리야 이 난리기를. 아빠의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 딸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평생 아들만 끼고 살라고요. 어려서부터 오빠만 위하고 오빠만 알고 사시는 거 그러려니 했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명절이고 생신이고 우리는 오지 않으니 그리 알고 오빠랑 천년만년 행복하게 사세요. 야, 오지 마. 니네 하나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다시는 오지 마. 라고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슬프지도 않더군요. 진작에 인연을 끊었어야 했는데 제가 물러터져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듯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동생도 부모님과의 연을 끊었습니다.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라고 생각하고 동생네와만 연락하며 지내었지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얼마 전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간 연락처를 차단할 필요도 없을 만큼 저희에게 일절 연락도 하지 않으시던 부모님들이신데 웬일로 연락을 하셨나 했더니 오빠가 실직을 했다며 저희 남편 회사에 취직을 시켜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취직을 시켜줄 리도 없지만 왜 그걸 오빠가 아닌 엄마가 전화를 해서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 말씀이 오빠가 실에 빠져 있기에 보다 못해 당신께서 연락을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참 기가 막히죠? 40 중반이 된 아들을 여태 엄마가 챙기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미 2년 전에 친정과는 모든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어떤 부탁도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세상 매정하다고 하시며 저희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저와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남편에게 말할 새도 없이 바로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의 취업을 청탁했고 남편은 숨도 쉬지 않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오빠네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전 부모님의 소식도 오빠는 소식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너무 매정했나 싶기도 하지만 평생을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오신 것과 세상 물정 모르고 제잘나다고 살아온 오빠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언젠가 다시 왕래를 해야 할 때가 오겠지요. 그 시기가 정말 늦는다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라도 오빠네를 보게 되겠지요. 하지만 아직은 미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야 저희도 동생네도 친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만큼 당분간만이라도 우리들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